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추상화에 관련해서 중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전에서 어떻게 추상화를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하면서 오늘 내용을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문제 해결, 추상화라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이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림 하나를 설명했었습니다. 그 그림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3억 불, 3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추상화라는 그림이 3천억의 가치를 갖듯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잘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서 우리는 걸리는 시간이나 결과의 정확도를 어떻게 정할지를 찾아서 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상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문제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피카소의 그림을 가지고 좀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점차 구분해 나가면서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맨 마지막에 그림을 보면 누구나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전체를 보면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은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원리를 단순히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것을 공식이 있다고 하면 이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어떻게 찾아낼지에 대해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문제적 남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그거를 캡처해서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5분의 시간을 줄게요. 여러분들이 잠시 동영상을 멈춘 상태에서 스탑워치를 5분에 맞춰 놓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멈추고 시작을 해보세요. 준비, 시작. 다들 푸셨나요? 다들 몇 분에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추상화를 하는 기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추상화의 개념으로 어떻게 문제가 풀이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야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핵심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를 추출한다는 것은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불필요한 거 제거해 버리는 것이 바로 핵심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나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거고,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6자릿수가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6자릿수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 현재, 원래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 6자릿수에 6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 상태는 뭐냐면 당연히 6자릿수겠죠. 그래서 6자릿수를 만드는 건데요. 이때 주어진 데이터나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6자릿수에 각기 2, 3, 4, 5, 6을 곱하여도 6자릿수가 나온다 라는 거죠. 2, 3, 4, 5, 6을 곱하여도 6자릿수다. 곱해도 6자릿수고, 두 번째, 이 곱한 값의 배열 순서가 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다른 것이 또 있다면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문제를 한번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 정리한 거로는 바로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큰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작은 문제로 분해를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작은 문제로 분해를 해서 문제 사이의 관계나 순서에 유의해서 작은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점차 큰 문제로 접근을 해 나가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종합해 문제 전체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건데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은 6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각각의 숫자 값은 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를 곱하고 5를 곱하고 6을 곱했을 때 각각 6자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숫자의 배열은 여기 A, B, C, D, E, F가 아니라 B, C, D, E, F, A처럼 다 배열의 순서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의 상황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작은 문제들로 나눌 텐데 앞에서부터 A를 한번 구하고 B를 구하고 C를 구하고 D를 구하고 E를 구하고 F를 구하게 된다면 이렇게 쭉 순서대로 구하게 된다면 이 6가지의 숫자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A는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작은 문제로 나눴을 때 A는 여기서 숫자를 곱했을 때 6자릿수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6자릿수가 나온다 라는 이야기는 A에다가 무언가를 곱했을 때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A에 어떤 값을 곱했더니 10이 나온다고 하면 A가 이렇게 10 이상의 값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1, 0으로 변했을 때 자릿수가 7자릿수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10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물음표에 들어갈 곱하기의 수는 2부터 6까지의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인 6을 곱했을 때 A에 6을 곱했을 때 1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6분의 10 그래서 3분의 5 즉 1밖에 안 됩니다. 1과 3분의 2이기 때문에 1밖에 안 되겠죠, A는. 그래서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B를 한번 구해볼게요. B는 마찬가지로 A, B에 6을 곱했을 때 이번에는 100보다 작아야겠죠. 왜냐면 곱해서 세 자릿수가 되면은 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7자릿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0보다 작은 값을 찾아야 되고 A, B는 6분의 100이 될 겁니다. A라는 값은 1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B는 그래서 이 값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6, B는 6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에서 6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차차차 C와 D와 E와 F를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면 이 A, B, C, D, E, F의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 속의 규칙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쉽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아내면 문제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코드가 없었을 때 수많은 상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떠한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13자리의 고정된 숫자의 상품을 생산하는 정보를 담는 바코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정보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진 것입니다. 즉, 이렇게 문제 속에서 규칙을 찾으면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시험을 볼 때 이렇게 구구절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6자리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이 6자리의 숫자가 각기 다른 값으로 채워져 있다는 건데요. 목표 상태는 뭐냐면 똑같이 6자리의 숫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진 데이터나 조건에는 첫 번째 6자릿수에 각기 2, 3, 4, 5, 6을 곱하여도 6자릿수가 나와야 됩니다. 즉 2, 3, 4, 5, 6을 곱했을 때 6자리의 값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때 A부터 F까지가 배열의 순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달라진다 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4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이 안에는 없는 다른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숫자 7분의 1입니다. 7분의 1은 대표적인 순환 소수이고요. 이 순환 소수가 7분의 1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7분의 1을 어떤 식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주어진 조건 중에 1부터 6까지만 곱하는 것으로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까지는 괜찮은데 7을 곱했더니 달라지는 숫자가 뭘까 생각했을 때 7을 곱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순환소수가 사라지는 성질을 가진 이 7을 유추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분의 1이 갖는 값이 바로 이런 값들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부터 7까지 순환소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부터 4, 4부터 1, 5부터 8,
7부터 5, 8부터 2 이런 식으로 순환소수를 갖게 되는데 이때 7분의 1부터 7분의 6까지 또 하나의 규칙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숫자가 한 자리씩 밀려난다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배열의 순서가 다르다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1, 2, 3, 4, 5, 6과 순서가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 7분의 1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찾아내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1, 4, 2, 8, 5, 7이 될 것입니다. 자, 추상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요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문제가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찾고 두 번째, 문제의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목표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조건을 찾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문제의 조건을 보고 나서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유추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어떤 규칙성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의 규칙성은 1부터 6까지고 그리고 순서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밀리겠구나 변화하겠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 규칙성을 가지고 7분의 1이라는 외부의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7분의 1이라는 순환소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방식대로 A는 무슨 값이고 B는 무슨 값이고를 하나하나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서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1번부터 4번까지를 잘 해내는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7분의 1이라는 값을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단순한 것만 봐서는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지식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 내용들이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상화를 해 나가기 위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의 구조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뭔가 헷갈리고 어려운 것들을 이러한 문제를 구조화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배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열을 통해서 통일된 조직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구조화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표죠. 그래서 일정한 형식, 순서에 따라 보기 좋게 나타낸 것을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용어에는 행과 열이 있는데요. 행은 1행, 2행,
3행, 이쪽이 행이 되겠고 이쪽이 1열, 2열, 3열, 그래서 열이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 표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그래서 4행이 될 거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돼서 4열이 될 겁니다. 4행, 4열을 가진 표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자료를 방대하게 조사를 했을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로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기가 쉽고요. 효율적으로 정보를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표의 특징이고요. 다음으로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트리 구조와 그래프 구조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계층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있다면 대장이 있다면 그 밑에 부하들이 있겠죠. 부하들의 또 부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층을 이룬 피라미드 형태의 모양을 바로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구조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그냥 선으로 연결한 건데요. 이것도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작위로 계층과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들을 연결해 놓은 것을 바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용어는 트리와 구조에서 노드 간선이라는 같은 용어가 있고 트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어가 뿌리 노드, 그래프 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어가 데이터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계층 구조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가계도라든지 부모님이 있다면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그릴 때 계층 구조가 있고 순환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로 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프는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트리 구조는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에는 순환 구조가 없고 그래프에는 계층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트리와 그래프의 다른 점인데요. 볼게요. 보면은 보이시나요? 순환 구조가 있는 것이 앞에서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 구조가 보이는 게 그래프고 여기가 트리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노드, 간선, 뿌리, 노드, 그리고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볼게요. 노드라는 것은 여기 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노드의 개수를 물어보면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노드의 개수는 9개가 될 것입니다. 간선이라는 것은 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선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요 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노드라는 것은
아까 노드는 요 동그라미를 노드라고 했죠. 그 노드들 중에 뿌리가 되는 것, 가장 처음에 출발하는 노드를 뿌리 노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제일 위에 있는 노드를 뿌리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를 썼으니까 1번이 뿌리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노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바로 1, 2, 3, 4, 5 5개가 될 거고요. 간선의 개수는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뿌리 노드는 뭘까요? 뿌리 노드는 가장 먼저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도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시작을 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노드라는 것은 그래프 구조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즉 1번에서 2번으로만 가라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은 이게 데이터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3번에서 2번으로 가라 2번에서 4번으로 가라 해서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 게 노드, 간선, 뿌리 노드, 데이터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